네, 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 박노광입니다. 이번 시간에 2017년도 경북, 2017년도 경상북도 경력경쟁 생물 문제를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해도록 하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보면 역대에서 제일 좀 문제가 어디에서 뭐가 달라졌는가를 보면 보통 우리가 1단원에서 2단원에서 1, 2, 5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서 보통 5문제 또 그래서 이 세 군데의 단원에서 보통 한 75에서 80%의 문제는 출제되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단원, 2단원에서는 30%, 25% 예년과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가 특이한 점인가? 그러면 5단원에 동물의 구조와 기능이 보통 25에서 30% 출제됐거든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기, 신경계 여기서 호르몬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딱 2문제밖에 경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우연찮게 생태학에서 3문제 나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생태학에서 1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생태학에서 3문제 그리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서도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 들어갈 문제들이 다 일로 옮겨서 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동물의 구조와 기능보다 생태학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한 편에 치우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쭉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공부에 문제 점수를 얻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쭉 보면 제일 먼저 활면소포체 우리 배우는 말로 매끈면소포체인데 활면, 조면 이런 말로 나오니까 항상 그 용어도 같이 알아둬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활면소포체의 기능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합성하는 건 항상 어디서 단백질 합성하는가?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활면소포체 아니고 다음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죠. 리보솜 합성에 관여한다. 리보솜 합성에 관여하는 건 어디서 합성하는가? 인에서 리보솜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 합성에 관여한다? 안 되고 리소솜에 관여하면 가수분해 효소를 합성한다. 가수분해 효소도 주성분이 뭐가 되는가? 단백질, 리보솜 아니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질을 합성하고 약과 독소를 해독한다. 간에서 약과 독소 해독. 그래서 활면소포체, 매끈면소포체에서 하는 일 4번 내야 되죠. 세포내 소유관에 대한 설명, 세포 소유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미토콘드리아 호흡 장소, 엽록체는 광합성 장소. 이건 비교적 난이도 하로 나온 거죠. 골지체에서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고분자 물질의 소화를 담당한다. 세포내 소화 청소 리소솜에서 소화를 담당하지. 벅시솜은 카탈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과산화소를 물과산소로 만드는 일, 또 알코올의 독성 제거하는 일 이렇게 하지 고분자 물질의 소화를 담당한다는 답이 소기관의 설명 벅시솜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 돼야 되죠. 다음 세포막에 대한 설명. 그러면 세포막의 인지질층은 소수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친수성. 그래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은 어디에서도 운반체 단백질이 작용할 수 있는가? 촉진 확산에서도. 그럼 촉진 확산돼도 기울기가 생기죠. 기울기가 생겼으니까 촉진 확산이 되죠. 촉진 확산에서도 운반체 단백질이 사용되고 또 어디서 사용되는가? 능동 수송에서도 운반체 단백질이 사용되죠. 이것도 기울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은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내재성 단백질이다.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동물세포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동물세포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생명과학 대사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동물세포에 있는 신경계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신경 흥분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세포에 있는 거지 식물세포 틀렸죠. 아쿠아포리는 능동송에서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아쿠아포리는 뭐에 의해서? 물의 삼투죠. 삼투에 의해서 물을 운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투인데 일종의 이제 이것도 단백질이니까 촉진확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삼투의 촉진확산. 그래서 세포막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건 2번밖에 안 되죠.
다음 4번은 인산기가 ADP와 결합해서 ATP를 생성하는 산화적 인산화와 강인산화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수소 농도 이온 기울기를 이용한 삼투에 의해서 인산화 ATP가 생성된다.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와 광인산화의 공통점이니까 공통점은 전부 다 수소 이온 농도의 기울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1번 맞죠? 2번에 두 가정 같은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광인산화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인산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질로부터 직접 얻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얻어내는가? 전자가 전달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이온을 능동송시켜야 되겠죠.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를 통해서 능동송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라고 하는가? 확산된다라고 해야 되죠.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니까 확산된다. 그래서 맞는 건 1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화학삼투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앞에서 5번 문제도 거의 화학삼투에 의한 문제의 답. 나머지들은 거의 이것도 화학삼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삼투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복원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 복원이 안 돼서 한 문제가 두 문제로 갈라져서 복원된 건지 실제로 이렇게 화학삼투가 두 문제로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 수험생들한테 메일이 왔는데도 이게 다 따로따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삼투에서 집중적으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가 저도 약간 의구심은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19문제 한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화학삼투 문제, 화학삼투 인산화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약간 100% 복원이 안 된 거라 약간 변형을 시켜서 내가 선택지에 네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포질에 포당을 분해서 피루부산 될 때 이거는 무슨 수준 인산화라고 해야 되는가? 기질 수준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피루부산이 완전히 분해될 때 ATP가 생성된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라고 했으니까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피루부산이 분해되면 옥살 알파케토크타산과 석신산 사이에서 ATP가 생성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수준 인산화인가?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이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니까 TCA로 해요. 그래서 TCA로 기질 수준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막강 공간에서 기질로 양성자가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이 말이 바로 무슨 인산화가 되는가?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되죠. 4번도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인데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가 되는가? 요거 말이 바뀌어야 되죠. 틸라코이드에서 스트로마로 항상 기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됐는가? 틸라코이드에서 스트로마로. 그것 때문에 잘못됐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그래서 화학삼투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6번은 식물과 일부 세균에 대한 광합성. 그러면 이거는 뭐의 광합성인가? 식물의 광합성과 세균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죠. 광합성 세균. 그러면 순환적 전자호르몬 관계 1만 사용하며 ATP를 생성하지만 NADP는 생성하지 않는다. NADP는 순환적 광인산에선 ATP만 생성. 비순환적 광인산에선 ATP하고 NADPH가 생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에 켈빈 회로에 이용되는 전자는 명반응에서 순환적, 비순환적에서 나온 NAD가 NADH로 돼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로 될 때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3PG가 3DPG 됐다가 G3P로 될 때 뭐가 이용되는가? NADPH로 돼서 무슨 회로에 이용되는가? 켈빈 회로에 이용되죠. 그래서 뭐 생성에 쓰이는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생성에 사용된다 라고 얘기하죠. 또는 뭐라고 해도 되는가? 3PG 환원에 사용된다 해도 되죠. 그래서 3PG 환원 또는 G3P의 생성에 사용된다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한 번 또 있죠. 13DPG가 있죠. 그래서 13DPG에서 G3P가 될 때 사용된다 해도 되고 요 과정 알죠?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에 덥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캠식물은 이산화탄소 고정과 켈빈 회로를 다른 세포에서 수용한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서 수행하는 건 캠식물이 아니고 무슨 식물인가? C4식물, 여육세포와 유관속초 세포죠. 여기는 캠식물을 그냥 놔두면 CO2와 켈빈 회로를 다른 세포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서 수용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CO2 고정은 언제 하는가? CO2 고정은 밤에 하고 켈빈 회로는 그 다음날 낮에 켈빈 회로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밤에 기공을 열어서 CO2 고정시키고 그 다음날 낮에 광합성을 하게 되죠. 물론 일어나는 세포는 동일한 세포, 무슨 세포인가? 여육세포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 되죠. 그 다음 4번은 녹색 황색유는 수소 공급으로 물 대신 황화수를 이용함으로 산소가 발생되지 않는다. 6CO2 플러스 12H2O가 아니라 녹색 황색윤, 그럼 황색유니까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C6H12O6 하고서 6O2가 아니라 12S 플러스 6H2O. 그래서 수소 공급원으로 물 대신에 황화수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발생되는 대신에 발생되지 않는 대신에 황이 생성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부 우리 용어 광합성 세계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은 이것만 잘못됐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이 되죠. 7번은 헌팅턴 무도병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신경계통에 노화가 일어나면 나타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사작용에 이르게 되는 유전성 질환인데 부모 중 한 사람이 헌팅턴 무도병 동형 접합인 경우 자녀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헌팅턴 무도병 동형 접합일 때 자녀에게 나타난다. 만약에 동형 접합이 헌팅턴 무도병이 열성이라면, 이게 열성이라면 헌팅턴 무도병 동형 접합은 스몰 a가 되죠. 그러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스몰 a라면, 이게 헌팅턴 무도병이라면 정상인 사람과 만나면 이거는 정상 나오죠. 이게 헌팅턴 무도병, 이게 정상. 그러면 여기서 정상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헌팅턴 무도병이 동형접합이면 자손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헌팅턴 무도병이 아니라 뭐가 헌팅턴 무도병이 돼야 되는가? 요게 헌팅턴 무도병이 돼야 되죠. 그래야 자손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이 동형접합인 경우에 자손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요게 헌팅턴 무도병이 되어야 자손에게, 엄마하고 상관없이 부모 모두가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모 중 한 사람이 헌팅턴 무도병인데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헌팅턴 무도병이 열성이라면 자손에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헌팅턴 무도병이 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이 우성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는가? 라지에이가 되면 엄마가 어떤 것이 상관없든지 자손한테는 라지에이가 나오죠. 그럼 이게 헌팅턴 무도병이다. 그럼 자손에도 헌팅턴 무도병이 생기죠. 그래서 무슨 성 질환인가? 우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성 질환이다. 우성 질환, 유전 질환이다. 유전 질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헌팅턴 무도병이 동형접합일 때 자손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면 X염색체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헌팅턴 무도병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이렇게 X에 있으면 동형접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동형접합이다. 엄마가 이렇게 동형접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손한테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동형접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이형접합이죠. 그래서 이 X염색체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 위에 있는 건가? 그럼 여기서 우선 X라는 말은 X염색체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 위에 있는 건가? 동형접합인 사람한테 부모 중 한 사람이 동형접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엄마가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헌팅턴 무도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유전체 각인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체 각인은 아빠가 유전질환, 아빠한테서 나타난 거하고 엄마한테서, 즉 부모한테 유래된 거하고 부친한테 유래된 거와 모친한테 유래됐을 때 자손에게 표현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각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친에게 그 유전자가 있을 때하고 모친에게 그 유전자가 있을 때 자손에게 표현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부친에게 유전자가 있을 때 정자 형성 또는 모친에게 유전자가 있을 때 난자 형성 과정에서 표시가 된다 그래요. 표시가 되면서 수정하면서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화가 되는 거죠. 표시된다, 표지를 한다, 각인시킨다. 그래서 유전체 각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자 형성이나 그러니까 부친에게 유래된 것인지 모친에게 유래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자손에게는 다른 표현형을 나타낸다. 부친에게 유래된 거하고 모친에게 유래된, 우리가 보통 유전자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면 부친에게 유래됐건 모친에게 유래됐건 자손한테 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친에게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이게 부고 이게 모일 때 하고 이게 모고 이게 부일 때 하고 자손에게 다르게 표현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서로 부친에게 유래된 건지 모친에게 유래된 건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왜 그런가 그러면 정자 난자 형성 과정에서 여기에 유전자가 표지가 된다. 그렇게 표지가 돼서 이게 무슨 화가 될 수도 있는가? 메틸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메틸화 표지를 시켜라. 요걸 표지를 시켜라. 표시했기 때문에 뭐 시켰는가? 각인을 시켰다. 그래서 유전체 각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유전체 각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또 열성치사 유전 질환이다. 그러면 열성치사 유전 질환이 아니라 여기서 우성인 거 알아냈죠. 그 우성치사 유전 질환자이다 하는 걸 알아냈고, 그다음 성이 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죄로 우성치사 유전 질환이다. 맞는 말이죠. 우성치사 유전 질환이다. 또 X염색체 유전자에서 남녀 표현형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다. 여기서 남녀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실제로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 질환이에요. 그리고 어디 염색체에 있는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 질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병.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상염색체 우성 유전병이다. 그래서 3번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좀 길죠. 문제가 긴 거는 완벽한 복원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동형접합이라는 말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헌팅턴 무도병이다. 그럼 자녀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헌팅턴 무도병이다. 자녀한테 나타난다. 그러면 우성열성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문제가 약간 문제가 약간 매끄럽지는 않아요. 매끄럽지는 않은데 헌팅턴 무도병 나오면 우성 유전 질환이라고 우리 나와 있죠. 우성 유전 질환의 세 가지는 외우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가? 외소증, 헌팅턴 무도병, 또 다지증, 단지증, 그게 순서대로 나란히 나와 있어서 그건 우성으로 유전하는 우성 유전 질환이다. 그리고 헌팅턴 무도병은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병이다. 그래서 이건 암기하고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8번 터너 증후군. 이렇게 헌팅턴 무도병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헌팅턴 무도병의 발병 원인, 이렇게 이제 발병 원인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헌팅턴 무도병은 무슨 유전 질환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성 유전 질환이다. 그냥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터너 증후군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터너 증후군 하면 44개 플러스 X 해서 4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염색체 비분리가 됐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 중에서 DNA 연기가 아닌 것, 이건 아주 난이도가 완전히 하로 나온 거죠. DNA 연기가 아닌 것, 유라실 DNA 연기가 아니죠. 10번은 세균의 유전자 전달 방식 중에서 박테리오 파지에 의해서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파지 그러면 형질 도입이 박테리오 파지 형질 도입. 폐염 쌍구균에 의해서 유전자의 일부가 R형균으로 전달되는 건 형질 전환. 그리고 세균끼리 서로 접합시켜서, 즉 한마디로 세균끼리 직접 유전자 전달하는 건 접합, 돌연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형질 도입이라고 해야 되죠. 11번은 다음 DNA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건 다 알고 있죠. 겔, 전기, 영동, DNA 길이가 짧은 것, 즉 길이가 작은 것, 짧은 것들은 멀리 가죠.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가? 그러면 DNA는 무슨 전할 뛰기 때문에 음전할 뛰기 때문에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되는데 양극 쪽으로 많이 간 게 작은 DNA.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은 겔, 전기, 영동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2번은
생물 집단에 지나는 상호 간의 유연 관계를 개통수, 수가 가지 숫자라고 했죠. 개통수라는 나뭇가지로 퍼지는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A는 기저. 금방 답 나오죠. 기저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닥, 기저, 기저체, 바닥, 기저막, 바닥막. 그렇죠? 그래서 기저, 바닥이니까 여기서 기저 분류구는 뭐가 기저 분류구인가?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분류가 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분류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가 기저 분류군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기저 바닥에서 쭉 가장 최초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2번은 B와 C는 같은 자매 분류군으로 속하는 종이다. 그래서 B와 C는 G에서 B와 C 갈라져 나왔으니까 자매 분류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ABC, G 하면 ABCG는 이렇게 된 것. 하나의 조상에서 유래된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단계통 분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계통으로 분류된 공통조상의 분기군이다. 라고 하죠. G라는 공통조상에서 ABC. 그래서 G라는 공통조상에서 ABC. 우리 그린 경험 있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그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ABCG는 단계통군이다. 하나의 조상에서 분류된 분기군이다 라고 하죠. 맞고. 그 다음에 C와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C와 D는 서로 공통조상이 아니고 공통조상은 여기지만 이거의 바로 밑엔 G고 이거의 바로 밑엔 H예요. G하고 H라는 조상에서 분류된 군이죠. 그래서 다른 조상에서 분류된 군이다. 그래서 다계통군이다. 그래서 다계통군으로 가장 최근의 조상을 갖지 않는다. 아주 옛날의 조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조상을 갖지 않는 분기군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개통수에 대한 그림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원핵생물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그러면 원핵생물은 이분법으로 증식하며 진핵세포가 크기가 작고 세포주기간이 짧다. 맞고. 계통적으로 다른 분류군인 진정세균과 고세균. 고세균은 무슨 생물과 더 닮은 점이 많은가? 진핵생물과 더 닮은 점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진정세균,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 구조적으로 유사한 편모와 선모를 갖는다. 진핵생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편모, 선모, 진핵생물의 편모, 선모는 몇 플러스 몇 구조로 되어 있는가? 9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고, 원핵생물은 9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진핵생물은 어떤 단백질인가? 튜블린이지만, 원핵생물의 편모, 선모는 플라젤린한 단백질로 되어 있고, 원핵생물은 선모라고도 안 하고, 선모를 갖는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앞뒤가 전부 다 잘못됐죠. 그 다음 4번은 영양방식과 대사 과정이 다양하다. 그러면 진핵생물은 주로 영양방식과 대사 과정이, 진핵생물은 무슨 영양 아니면 무슨 영양 둘 중에 하나예요. 독립영양 아니면 종속영양 둘 중에 하나예요. 독립영양, 종속영양. 우리가 영양방식에는 어떤 영양방식이 있는가? 그러면 광독립영양, 광종속영양, 화학독립영양, 화학종속영양, 화학종속영양 이렇게 네 가지의 영양방식이 있는데, 진핵생물의 영양방식은 주로 어떤 거 영양방식인가? 우리는 무슨 영양이에요? 먹어서 사니까 우리는 화학종속 영양이죠. 식물은 무슨 영양인가? 그렇죠. 광독립 영양이죠. 그래서 진핵생물은 이런 방식인데, 원핵생물은 어떤 영양 방식인가? 그러면 광종속 영양도 있죠. 빛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탄소원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이용하죠. 일부의 지극히 얼마 안 되는 세균들이죠. 세균들이니까 원핵생물이죠. 그래서 진핵생물은 이런 것만 하지만 원핵생물은 이거 해요. 원핵생물 이거 하고, 원핵생물의 광독립 영양하는 건 무슨 세균인가? 남세균, 광합성 세균이 있잖아요. 이것도 빛을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빛을 이용하지만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광종속 영양.
화학독립 영향, 화학합성. 아질산균, 질산균, 황세균, 철세균, 화학합성하는 세균이잖아요. 아질산균, 질산균, 황세균, 철세균. 이거 해야 안 해요? 이것도 하죠. 세균이 유기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세균 많잖아요. 빵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세균이 빵 갖고 빵에 종속 영향을 하는 거죠. 빵에 있는 화학물질 이용하죠. 세균은 4개 다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진화됐다라고 할 수 있죠. 세균, 빵에 세균부터 살잖아요. 그럼 세균 빵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요. 이것도 세균 다 해요. 그래서 세균은 4가지 다 하지만 진핵생물은 이 2가지만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돼서 진핵생물에 없는 광종속 화학독립, 광종속 화학독립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되죠. 혈액의 소순환 경로. 그러면 혈액의 소순환 경로. 항상 혈액은 뭐뭐뭐 순서로 외우라 그랬는가? 우패, 좌온. 우패, 좌온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패, 좌온 이런 순서로 혈액순환 경로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 중추신경계에 대한 설명. 그러면 대뇌는 기억과 인지 담당한다. 소뇌는 운동, 몸의 균형. 시상, 하부는 뇌하체를 조절한다. 즉 뇌하체에서 방출 호르몬도 분비하고 또 뇌하체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옥시토신이나 항이뇨 호르몬을 생성했다가 뇌하체 후엽에 저장했다가 분비하도록 만들죠. 조절한다. 시각 정보와 인식과 전달 담당한다. 이거는 연수가 아니라 무슨 뇌가 되는가? 눈 하면 무슨 뇌가 되는가? 중뇌.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16번 식물의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라는 3개의 조직계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러면 뿌리털, 표피, 목본식물의 주피. 주피는 밑씨 껍질을 주피라고도 하고 밑씨 껍질, 주피. 껍질이니까 표피죠. 밑씨 껍질을 주피라고 하고 표피가 상했을 때 그 표피를 대신해서 나오는 것도 주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피 역할을 하죠. 그래서 표피가 상했을 때 표피 대신 나오는 표피 역할을 하는 이것을 주피라고 해요. 그래서 밑씨 껍질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밑씨 껍질, 주피, 껍질이니까 표피 조직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기본 조직계를 구성하는 유조직. 유조직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유조직의 대표적인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유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인데 중심액포가 발달되어 있고 얇은 세포를 가지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식물의 기관에 해당하는 뿌리, 줄기, 잎은 모두 3가지 조직계로 구성되어 있다. 뿌리에도 표피 조직계 있어요. 관다발 있어요.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 관다발 빼면 나머지는 다 기본 조직계. 줄기도 표피 있고, 관다발 있고, 기본 조직계 있어요. 잎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두 3가지 조직계로 구성돼서 뿌리나 줄기나 잎을 만든다라고 해야 되죠. 헌물관은 도관세포. 도관세포라는 말이 무슨 관인가? 그러면 도관은 물관이나 헌물관을 도관이라고 얘기해요. 도관세포. 즉, 관다발 주변에 있는 세포, 관다발을 싸고 있는 세포. 관다발 싸는 세포와 연결돼 있어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물관은 상하의 경계인 세포벽이 없이 뻥 뚫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하의 경계인 세포벽이 없이 뻥 뚫려서 물이 쫙 빨려 올라가죠. 그런데 헌물관은 상하의 경계인 세포벽이 퇴화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면 상하의 경계인 세포벽이 퇴화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으면 뭘 통해서 운반되는가? 막공을 통해서 운반되는 거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운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원형질 연락사가 아니라 막공을 통해서 막공을 통해서 이웃세포로 물을 운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 막공. 그래서 막공을 통해서 운반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이 잘못됐죠. 다음 17번은 식물의 호르몬 중에서 줄기와 뿌리에서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러면 줄기에서 세포 분열, 줄기의 신장과 세포 분열 조절해 주는 것은 주로 지베렐린이 많이 하죠.
근데 사이토킨은 뿌리에서 올라오면서 오옥신과 협력해서 줄기와 뿌리의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사이토킨이 사이토키네스라는 세포 분열, 세포질 분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세포질 분열, 사이토키네스라는 세포질 분열에서 유래된 이름이 사이토키닌이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렇게 나오면 사이토키닌이 되죠. 이거 밑에 두 개 아닌 건 알죠? 밑에 두 개는 주로 억제하는 일을 하죠. 억제하는 일하고 여기가 촉진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많이 혼동이 왔을 텐데 줄기와 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토키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이토키닌이라고 하고 다음 중에서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포식자, 병원균, 밀도 의존적 요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보면 포식자, 사람이라고 칩시다. 사람은 모든 것의 포식자가 최종 포식자가 되니까 사람 포식자. 병원균, 결핵이라고 합시다. 밀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골이 결핵이 한번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시하고 사람이 많은 도시하고 사람이 적은 시골하고 어디가 더 결핵이 빨리 번지겠어요? 사람이 많은 도시가 더 빨리 번지겠죠. 밀도에 따라서 빨리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결핵은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죠. 공기에서 전염되는 결핵은 인구가 많이 밀집한 도시에 더 빨리 퍼질 수 있고 인구가 별로 많이 밀집되지 않은 시골 농촌 같은 데선 적게 퍼지겠죠. 그럼 밀도 의존적 요인이다 할 수 있죠. 니은번에 기후는 밀도 비의존적이다. 이것도 예를 들면 갑자기 더워지면 극도로 더운 지역에 더워졌을 때 극도로 더워졌을 때 100마리가 있건 100마리이건 1000마리이건 10만 마리로 할까요? 단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마리이던 약 80%의 곤충이 사망한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 나왔거든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갑자기 더워졌을 때 100마리가 살고 있던 지역이건 곤충이 10만 마리가 살고 있던 지역이건 약 80%의 곤충이 사망해요. 그 밀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밀도가 적거나 밀도가 크거나 곤충의 사망률은 똑같아요. 그러면 기후는 밀도하고 상관이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기후는 밀도하고 상관이 없다. 밀도 비의존적이다. 그래서 이 말은 포식자는 병원균 밀도 의존적이다 할 수 있어요. 결핵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기후는 밀도 비의존적이다. 아주 더워졌을 때 100마리가 살거나 10만 마리가 살거나 비율은 80% 곤충이 사망했다는 소리. 밀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밀도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밀도 비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 저항이 작용하면 환경 수용에 가까울수록 지수 성장을 한다. 환경 저항이 작용을 했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환경 수용력 K라고 했을 때 환경 저항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론상 증가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J자 모양이 되죠. 이건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면 곡선이 어떤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면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지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져서 일정하게 된다지 지수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디귿번 잘못됐고, 그다음에 리을번 1번 외래종은 초기에 낮은 밀도를 구성한다. 외래종이 처음에 들어오면 번식력이 어떻다? 굉장히 높다. 왜 그런가? 그러면 뭐가 없어서 천적이 없으니까 번식력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1960년대 흰불나방 처음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식을 해서 가로수를 다 갉아먹은 적이 있고, 또 가장 그래도 최근 한 10몇 년 전, 20몇 년 황소개구리 굉장히 엄청나게 번식을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번식력이 굉장히 많아진다. 왜 많아지는가? 천적이 없어서 낮은 밀도가 아니라 높은 밀도를 구성한다. 그래서 디귿, 리을 잘못됐고 기역,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경북 변형 문제예요. 변형 문제. 왜 변형 문제라고 하는가? 그러면 문제가 제가 입수한 결과로는 제가 들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메일로 들어온 경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K형으로 안 나오고 1, 2, 3, 4로 나와서 답을 고르는 문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만약에 이게 100% 완벽한 복원이라면 뭐 답이 2개가 되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이 2개인 걸로 나와서 잘못된 것은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개가 답이고 2개가 틀리고 해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이걸 기역, 니은, 디귿, K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변형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추가로 해 나갈게요. 그 다음 19번은 다음 중에서 핵심종이란 말은 우리가 배운 거 무슨 종에 대해서 설명했는가? 우점종. 우점종은 중요도가 높다. 중요값이라는 말은 피도, 빈도, 밀도가 상대피도, 상대빈도, 상대밀도가 높을 때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한다. 그럼 우점종 하면 그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높다는 소리는 숫자가 아주 많은 거죠. 우점종. 그런데 핵심종은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숫자에 관계없이 군집에서 생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핵심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생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죠. 북아메리카에 뭐가 있는가? 불가사리가 있는데 불가사리가 핵심종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불가사리가 왜 핵심종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북아메리카의 우점종은 담치류예요. 담치류가 북아메리카의 우점종이에요. 담치류가 우점종인데 홍합이죠, 홍합 종류. 그래서 우점종인데 이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아주 작은 조류나 이런 걸 잡아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점종인 담치류가 여러 가지 작은 조류나 아주 조그만 것들을 잡아먹고 어류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사리가 들어가면 요놈을 잡아먹어요. 그 불가사리가 요놈을 잡아먹게 되면 요놈이 불가사리 때문에 이놈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이 지역에 담치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다른 종들이 와서 살아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없을 때는 다른 종류가 15종이나 20종류까지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가사리가 있을 때는 15종이나 20종이 살 수 있는데 불가사리가 없어지면 요놈이 다시 와가지고 작은 어류나 조류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종수가 한 5종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불가사리에 의해서 그 지역의 종다양성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죠. 불가사리가 있으면 종다양성이 많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우점종인 담치가 도망가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잡아먹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사리가 없어지면 이놈이 다시 우점종으로 돼서 종다양성이 적어져요. 그래서 불가사리 때문에 종다양성이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생태계적 지위에 종다양성이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놈을 핵심종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불가사리가 숫자가 많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고 이놈이 있음으로 해서 종다양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종다양성이 이놈이 없어지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핵심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1번에 딱 나왔죠. 핵심종은 우점종이다. 우점종일 필요는 없는 거죠.
우점종 아니고, 핵심종은 개체와 생물량이 많을 필요는 없다. 숫자인 관계가 없다. 또 핵심종은 군즉 구조와 영양 단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영양 단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 북아메리카의 서부조간대 안반도에서 핵심종은 불가사리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심종은 우점종이다. 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우점종이란 말은 있었는데 핵심종 하면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교재에서 뺐었는데 없었는데 이제 핵심종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기 하이클래스 몇 페이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경북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요거 하나를 놓쳤네요. 그래서 이제 핵심종의 뜻 이 정도 알고 이제 앞으로 생태계 좀 많은 내용을 보강해 가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북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근데 앞으로 이렇게 또 계속 생태계에서 세 문제 이 정도까지 나오는 이례적인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 안 텐데 혹시나 하니까 그래서 핵심종은 우점종이다. 이게 잘못된 말이 되죠.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알죠. 지의류, 지류를 이루는 생물은 어떤 게 지류를 이루는 생물인가? 그러면 지류,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에서 나온 건 뭐하고 뭐의 공생체라고 우리 배웠는가?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이다. 그랬죠? 그럼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조류 그러면 무슨 조류가 될 수 있는가? 원생생물의 조류가 될 수 있죠. 원생생물의 조류들, 홍조, 갈조, 녹조 이런 조류들, 플랑크톤 조류들. 그래서 균류는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는 광합성 못 하잖아요. 그럼 광합성 못 하는데 암석 표면에 천이의 첫 번째가 지류죠. 그래서 암석 표면에 곰팡이 혼자 살 수 없어요. 광합성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한테 내 몸에 붙어서 광합성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자기 서식지와 무기물을 제공해 주면 조류는 자기가 광합성해서 놓은 걸 제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놈은 광합성하는 조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본 설명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균류화가 되죠. 근데 식물이 아니라 조류해야 되죠. 그래서 4번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쭉 풀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좀 길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를 읽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 보면 항상 골자만 따가지고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것.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도 풀고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이제 9월에 시험 대비를 해서 전부 다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9월 시험에 이제 전부 다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기출문제를 쭉 달아가면서 이렇게 긴 문제 짧게 만들면 보기가 쉽죠. 근데 이걸 길게 막 군더더기 붙여놓으니까 보면서 막 어지러워지고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